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명절들은 잘 보내셨어요? 시간을 달려서 예.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문, 사회, 상경, 우리가 흔히 문과 학생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종이죠.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전공적 합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입시 준비 방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피터쌤, 또 세바쌤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피터쌤, 어떤가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 애들? 컨설팅 직접 하시잖아요, 그죠? 예, 하고 있죠. 네. 그럼 애들 지금 어떤 것을 준비시켜주고 계신가요? 잘해야죠.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 되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학생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반론적으로 이제 몇 가지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걸 또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려줘야 되니까요. 지난 시간에는 총론적이고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게 깔려 있어야지 테크닉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스포츠도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그때 실전에서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기본기 안 돼 있으면요, 그런 거 안 돼요, 그게.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기본기 다지는 시간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 위주로 어떤 얘기를 하면요. 예전에 이과 쪽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문과 쪽에 다를 건 없어요. 대학에서 보는 거는, 이건 물론 학생부 종합 비롯한 수시 입시 얘기예요. 대학에서 보는 거는 가장 학생부 자소서 면접을 통해서 뭘 보느냐. 여러, 대학마다 그 구체적 디테일의 이름은 좀 다르긴 하죠. 그 평가 기준이. 하지만 결국에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는요. 학업 우수성과 적합성, 전공 적합성 또는 계열 적합성.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이 두 가지, 그리고 플러스 능동성, 다양성, 인성 이런 걸 평가하는 거는 이과나 문과나 다를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과, 문과 그리고 문과 내에서도 이과 내에서도 이제 기초과학하고 응용과학하고 의대 쪽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문과 내에서 물론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은 이제 대학원으로 갔고요. 물론 오늘도 얘기하면서 법적 얘기도 살짝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차이는 있어요. 계열마다 전공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중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학생을 좋아하는가. 예를 들면 예전에 얘기했던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전공마다 또는 학교마다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 어문 계열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제2 어문 계열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 적합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또 다른 인문학,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좀 좁은 인문학의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전공 적합성이 어문 계열보다는 좀 더 전공 적합성이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좀 약간 위험한 얘기지만 이과는 깊이, 문과는 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인문학 쪽은 좀 상대적으로 깊이가 강조가 되고 그리고 또 인문학 학문 그 자체 못지않게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어떤 넓이보다는 깊이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인문학 쪽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세바 선생님께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회계열이나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넓게 아는 학생을 좋아하죠. 한마디로 해서 넓게 알고 좀 활달한 활동의 학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상경계는 압도적이죠. 물론이죠. 네. 상경계는 사실 전공 적합성이 없다라고 거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청취자분들. 그래서 상경계가 뭐가 있냐 해서 우리가 흔히 마케팅 동아리 들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거 안 들어도 돼요. 물론이죠. 그런 거 안 들어도 경영학과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교직을 하도 되고 인문학 동아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경영대나 상경계는 전공 적합성이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학생들 세계에서는 제일 수학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학업적 성취도가 우수하고 그리고 어디든 끼는 애들 어디든 나서고 막 움직이는 학생들. 그게 바로 능동성, 다양성이죠. 그런 학생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적극적 활동, 동아리도 좀
좀 힘에 붙이게 두세 개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동아리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아주 몰입해서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죠. 되게 다양하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를 보이는 게 오히려 상경계의 전공적합성이다. 좀 더 보강하면은 상경계열 중에서도 경영하고 경제는 또 차이가 있어요. 경제는 학문적 성격이 있고요. 그건 그렇죠. 명확하게 공부를 좋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형태의 책과 그에 해당되어지는 형태의 수학적인 형태의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요 대학의 경제학과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 쪽이 좀 더 이제 학문적인 아카데믹 깊이가 강조된다면은 아까 나왔던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는 이제 경제보다는 좀 경영에 가까운 얘기죠. 다양성과 능동성이 강조되고 하나 덧붙이면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리더십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또 원론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지 뭐 테크닉도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요 그 학과의 특성 그리고 학과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교수님들이 뭐 수업 시간이나 또는 그 사석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라는 전공 자체가 사실은 연합 전공이에요. 단일 전공은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전통적으로 인사, 마케팅, 생산 운영 관리, 재무회계, 그 최근에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 비롯해가지고 이과적인 그런 것까지 추가됐죠. 근데 이 거기다 기획까지 기획은 아우르는 거고. 근데 이 중에서 인사 또는 인사하고 경영 정보 시스템하고요. 완전히 문과이과 완전히 갈릴 뿐 아니라 서로 교류할 일도 별로 없고 그쵸? 서로 하는 거 잘 모르고 모르죠.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전공 자체가 연합 전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사실 뭐과 잘 되려면은 반 정도는 특히 이제 MBA 같은 경우에요. 반 정도는 뭐 작과 출신들, 반 정도는 타과에서 오는 게 좋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인문대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좀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만 과감히 얘기하면은 좀 인문대 분들이 좀 뭐랄까 좋게 말하면은 과 출신들 이런 걸 좀 많이 따지세요. 나쁘게만 안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경영대 교수님들은 영어를 좋아하죠. 영어를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좀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학력적인 요소를 되게 중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네가 뭘 흥미롭게 생각하고 뭘 할 수 있느냐를 되게 많이 따져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테셋이라고 하는 이 시험이 유일하게 이제 학생부에 기재가 돼서 한때 유행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학생들 준비를 시켰는데 한 3, 4년? 3, 4년 가고 난 다음에 지금은 또 시들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제 경영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꾸준한 독서 진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에 있어서의 학교 생활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경영대 그다음에 상경계의 전공 적합성이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 교육 과정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점점 강화되잖아요. 늘어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자사고, 특목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 좀 강남, 목동 지역 이 학교들이 좀 유리하기는 해요. 이런 점에서. 예, 다만 이제 경제는 아까 그 피터쌤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농경제로 호환도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소비자 아동으로도 호환이 돼요. 그래서 경제학을 준비해서 요렇게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 회계학을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수학적 통계나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무역학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영어라든가 어떤 어학적인 형태에 대한 관심을 좀 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상경계는 특정하게 형태의 상경계만의 어떤 고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계열 혹은 아니면 학과로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한다 했을 땐 그 학과에 맞는 성향에 대한 어떤 기초학력 능력과 더불어 네가 학교 생활에서 뭘 했니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입시가 치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뽑는 교수님들부터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좀 다른 과 교수님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문대 교수님들 좀 선비 같은 느낌이라면은 경영대 교수님들은 좀 비즈니스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개방적이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막 전공적으로 좋게 해석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그 학생을 뽑는 교수들 성향부터. 그리고 어차피 이제 MBA 대학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만 생각하잖아요. 청취자분 대학만 생각하지만 대학은 대학원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이 사실상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대학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대학원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원이 MBA잖아요. 네. 근데 요즘 MBA 누가 갑니까?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MBA가 거의 지금 상당 부분 위기적 형태잖아요. 대학원에서. 외국으로는 많이 가죠. 그래도. 그러니까 국내 이런 거죠. 아니 굳이 MBA를 밟을 거면은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굳이 내가 MBA를 밟을 거면은 갔다 오지. 미국을 갔다 오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왕 갈 거. 이런 어떤 느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대학의 MBA 과정에 대한 국내 대학의 어떠한 고민들은 상당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학생들을 받아서 MBA 과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사실상 되게 많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우리나라 MBA 과정에서도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걸 지향해야죠.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또 우리나라 대학의 MBA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게 돼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중국의 고위 관료와 중국의 고위 그 기업체의 중역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넓게 피터 쌤이 말씀하셨듯이 좀 전공 적합성과 내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경영 쪽은 그렇다. 그리고 무역 쪽은 좀 어학. 그 다음에 경제 쪽은 경제학에 대한 필수적 형태의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듯이 뭐 맹피의 경제학에도 읽어라라고 얘기하듯이 뭔가 자기만의 경제학에 관련된 학업적인 형태의 전공에 관련된 공부를 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경제를 배우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뭔가가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사회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사회대는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예전엔 정치 외교였는데 그죠? 예전에 사회대의 꽃은 정치 외교 아니었어요? 예, 그다음에 경제학과가 사회대에 있는 대학도 있었어요. 예. 원래 사회과학이었죠. 예, 원래 사회과학대에 경제학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대는 경영대로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어떤 대학은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묶어서 상경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전통의 강자는 정치 외교인데 요즘에 조금 약간 퇴조?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로스쿨을 가기 위해는 정외과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중에 하나긴 하죠. 상당히 있죠. 그래서 정외. 그다음에 요즘엔 근데 사회대의 넘버원은 심리죠. 심리로 바뀌었나요? 인기로는 선호도. 심리 정의가 비슷해요. 정의는 여전히 인기 좋습니다. 사회대에서는. 여전히 외교관에 대한 아이들의 어렸을 때 로망은 깨지지 않아요. 그렇죠. 외교관이나 세계를 누비면서 외교관, 국제기구 등등 희망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굳이 이제 디테일에 가면은 컷은 심리가 좀 높을 때가 많은데 대신에 그 인원은 정치가 많이 뽑기 때문에 대충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두 개가 사회대에서는 그래도 사회대에서는 뭐 투탑이라 볼 수 있고요. 근데 사회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위험하지만 좀 이렇게 아무튼 사회과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게 딱 처음에 딱 두 가지 심플하게 딱 가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회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문대와 상경의 중간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간쯤 복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예를 들면 사회적 이슈, 시사 이슈는 인문사회, 상경 모든 문과에서 중시하죠. 근데 특히 사회대하고 상경에서 중시하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정말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대는 좀 더 좀 아카데믹하게 좀 깊이 있게 간다면은 상경대는 좀 현상적으로 간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뭐 사회대 준비하는 거는 그냥 뭐 인문대하고 사회대 사회과학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의 어떤 루트라고 할까요? 그걸 말씀드린다면은 그건 전체 문과에 다 해당하는 말이긴 한데 이거 사회과학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요 일단은 넓게 알아야 돼요. 배경 전반적인 배경 지식과 그리고 표현 능력입니다. 그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부랴부랴 무슨 유명한 학원을 다니고 이런다고 뭐 향상될 수도 있겠지만 잘 가면은 근데 한계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특히 사회과학이야말로요.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축적해온 그런 어떤 전반적인 지식의 총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넓게 알고 표현 능력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학교 활동은 넓게 해야죠. 넓게 다양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 중에 이제 저도 2학년 때부터는 자기의 적합한 전공, 그 정치든 심리든 또는 다른 거 뭐 사회든 사회복지든 미디어든 하나 정해서 이제는 자 전반적인 넓이 토대 위에서 자기만의 깊이, 자기만의 지식 이런 공식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 사회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은 사실 또 상경대처럼 어떤 특별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이것도 일단 이렇게 일단은 이 서두를 열겠습니다. 사회대에 대해서. 정치외교는 아무래도 그 언어 쪽, 예. 국어 쪽. 뭐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 이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꽤 많은 걸로 있죠. 근데 우리가 학과 활동을 통해서 한번 연결한다면은 일단은 쓰기적인 요소, 그다음에 그 어떤 뭐 우리가 흔히 프레임이라든가 어떤 용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정외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언론 정보도 사실은 정치 외교랑 맥락이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다르지 않으니까 청취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정보 준비했는데 정외과 쓸 수 있어요. 정외과가 곧 언론 정보고 언론 정보가 정외과인 것처럼 생각을 하셔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다. 현재의 커리큘럼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경영학처럼 융합 전공이야. 그래서 종합 전공이야.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심리 쪽은 확률 통계는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확률 통계를 못한다. 이러는 건 조금 곤란하니까 확률 통계를 통해서 결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세버 선생님에게 이제 심리 쪽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간단히 간단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사회과학에서 아까 제가 융합 전공이라 말씀드렸는데 사회과학은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학문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서로의 교집합이 굉장히 커요. 하긴 사회과학인데 모든 게 사회지. 예를 들어 단적인 예가 사회학인데요. 사회학은 정말 사회 아닌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은 앞에다 붙이면 다 돼요. 정치사회학, 경제사회학, 문화사회학, 뭐 여성사회학, 뭐 무슨 사회학, 노동사회학 다 돼요. 다 되는 게 그 사회학인데 다 쓸 수 있어요. 성적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실용 확률을 볼 수 있는 미디어학 말이 좀 이상하다. 하여튼 미디어 계통, 행정학 이쪽은 그리고 국제계열까지. 국제계열도 결국에 뭐 영어로 하는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국제결까지 준비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해요. 다를 수도 없고 또 달라서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세버 선생님에게 넘기기 전에 그중에서 심리학은 사회학적인 속성이 있고 인문학적인 속성이 있죠. 심리학은 양쪽 그렇죠. 겹쳐 있는데 그렇게 심리학은 그거에 비해서 좀 더 특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만의 어떤 또 특성 그리고 심리학만의 또 준비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거는 제가 세바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지난번 방송량 연결될 수가 있는데 옛날 심리학이 한때 인기가 없었던 시절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의 기조가 좀 조류라는 게 바뀌고 있었거든요. 한때는 행동주의가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고 요즘은 근데 그게 좀 더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이과 쪽으로 많이 옮겨왔어요. 심리학이.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그게 또 미국에서의 대세이기도 했고요. 그 미국의 대세를 한국에서 열심히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신경과학과도 결합하고 또 신경과학에서 데이터 처리하잖아요. 데이터 처리가 당연히 AI가 들어오고 딥러닝이 들어오고 통계적 처리가 발전하겠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랩에서는요. 그런 거래요. 교수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원래 공대 석사까지 따시고 박사 유학을 하시다가 심리학 석사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석사부터요. 네. 훌륭하시다. 그런 분들 많아요. 심리학 다시 배워보고 싶다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매력적이고 또 전망도 좋다는 얘기죠. 왠지 모를 로망?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연구 같은 게 데이터 같은 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 그런 걸 하면 통계적 지식이 필요하고 심지어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융합이란 트렌드가 이미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준비를 함에 있어서 나는 융합적 인재입니다.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과적인 그런 성향도 충분히 있어요. 보여줄 수 있다면요. 심지어 대학원 연구생을 선발할 때도 그런 쪽을 보는 추세예요. 대학원 연구생을 선발하는데 이런 걸 본다는 거는 당연히 학부생을 뽑을 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네. 확률 통계 못하면은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확률 통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확률 통계에 대한 교과적 형태의 성취도가
심리학과를 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상경계획을 함께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당장 심리학자를 뽑는 게 아니라 심리학과에 와가지고 새내기잖아요. 그렇죠. 새내기가 뭐 알면 얼마나 알고 그러겠어요. 일단은 모르는 거잖아요. 가능성을 갖고 뽑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대학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학생을 뽑아서 4년 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초적인 형태의 학사 학위를 주고 이 중에서 또 전공 분야에 대한 탁월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더 공부하고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심리학 교수들 입장,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입장에서 봤을 때 맨날 자기들이 쓰는 게 확률 통계고 맨날 자기들이 어떠한 연구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영어로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당장 확률 통계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1등급인데 이것만 3등급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의아하겠죠. 와서 고생하겠네 싶은 거지. 네, 거꾸로 다 2등급 뭐 3등급인데 확통이 1등급이면은 오 이러면서 네가 그래도 이거 중요성은 아는구나. 네가 왔을 때 일을 좀 할 수는 있겠고 공부를 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상경계에서 경제학과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경제학과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경제를 안 하고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학교가 경제를 개설해주지 않으면 모를까. 근데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 중에 고등학교 중에서 경제가 개설되지 않는 건 지극히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제 개설 안 해줘, 이건 정말 답답한 노릇이 되죠. 그 학생에겐 실제로 상당히 불편하죠. 네. 상당히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학교가 그 학생에게.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그걸 극복하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걸 기회로 삼고.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들도 명확하게 경제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성취도를 보여야 돼요. 경제학과를 만약에 간다면. 그다음에 사회학과를 가는 학생은 당연히 사회문화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그럼 그 과목에 대한 성취를 보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회계열이라든가 상경계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화생이 있잖아요. 이공계의 가장 대표적인 전공 적합성이 과학의 물화생으로 만들어진다면 인문사회 상경계통도 마찬가지로 사회계열에서 전공 적합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다만 그 과목이 안 어려워서 문제야. 안 어려우니까 별로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어떠한 내용으로 보는 거죠.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이 역사를 선택 안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려도 선택하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들에 대한 어떠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심리학과는 특별하게 봤을 때는 오히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확률 통계, 영어랑 상당 부분 결합되어진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 청취자분들이 좀 아시면 좀 좋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거 극복하는 스토리로 얼마든지 또 가요. 그렇죠. 예. 그건 단지 불편해질 뿐이지 예. 불편해질 뿐이지 불리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렇죠. 이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냐는 굉장히 나에게 유리함이 되는 오히려 거죠. 그게 더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얼마나 배우고 싶었는데요, 이러면서. 그렇죠. 왜 대한민국 일반계 고등학교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없는 건가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열정 플러스 그렇다면은 그 관련된 요소들을 조합해가지고 전공 적합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그렇죠.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그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뽑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연계된 형태의 어떤 활동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만들어내면 진짜 간절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학생의 포텐셜이에요. 바로 대학이 그렇죠. 바라는 포텐셜이에요. 네. 바로 그게. 자,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인문대 어느 정도 또 빨리빨리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럼 이제 인문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넓이와 깊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사실은 앞으로 문이과 통합이란 게 되면서 생각 자체를 기존의 문이과란 패러다임을 좀 이제 버리고 넓이와 깊이란 패러다임을 나중에는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특히 저는 이제 인문계 얘기를 할 때 꼭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가령 제2국어 관련된 이제 어학 전공대에서는 지난 방송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략을 좀 할게요. 남은 것들은 이제 뭐 철학관, 역사관 이런 과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죠. 분명히 잘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생각해요. 넓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넓이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넓이를 갖추는 게 아니라 더 깊게 파기 위해서. 가령 이공계 이런 학문들은요. 물론 그쪽도 넓이 알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자기 어떤 분야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 분야를 쭉 팔 수가 있어요.
뭐 가령 재료공학이면 재료공학에 대해서 쭉 팔 수가 있고 산업공학이면 산업공학에 대해서 쭉 팔 수가 있고 옆에 걸 알면 좋겠지만 자기의 분야를 깊게 팔 수가 있는데 인문계통은 일간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면은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더 깊게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공부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되게 흥미로운 말씀하셨잖아요. 경영대가 원하는 학생의 상, 사회대가 원하는 학생의 상.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학부 때 모여가지고 약간 이제 좀 잡담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 분명히 당시 입시는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점수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학과를 다 나눠서 갔는데 처음엔 다 비슷했단 말이죠. 신입생 때는. 딱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요. 과마다 애들이 달라져요. 경영대들은 옷도 잘 입고 다니고 PPT를 되게 잘하고 발표 같은 거 잘해. 근데 애들이 뭔가 나쁘게 얘기하자면 알맹이가 없어 보여. 사회대들은 뭔가 하이브리드. 인문대 사람들은 약간 절간에 다니는 스님들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법대생들은 추리닝을 입고 다니고. 그렇죠. 스리빠 찍찍 끌면서. 네, 스리빠 찍찍 추리닝. 가장 비천한 존재들이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약간 자기 비하 같은 거 하면서 각 과의 특성들에 대해서 느낀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인문대는 좀 절간 같은 느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중세시대 수도원 같은 거죠. 어떠면은 그런 게 사실 요즘에 이제 사회에서 바라는 모습에는 약간 떨어질 수가 있고 인문대도 거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인 학문적 전통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전통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다 어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수도원은 북적됐어요. 네, 수도원은 북적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맥주의 그 판매처였기 때문에 네, 중세의 수도원은 정말 좋은 곳이죠. 맥주의 판매처이기 때문에 좀 시끄럽기도 했죠. 아유, 그리고 최고급 맥주가 또 수도원에서 나왔고. 네, 그렇죠. 벨기에 맥주, 네, 벨기에 수도. 그 르페라는 맥주도 원래 벨기에 수도원 이름이에요.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체코 맥주 뭐죠? 필스너 우르겔인가? 네, 필스너 우르겔이죠. 그것도 수도원 맥주 그것도. 다 그렇죠. 네. 모든 맥주가 다 칼데제 이래. 수도원 맥주죠. 자, 어쨌든 인문대학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 보면 아마 이거를 그 대학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인문대학을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얘가 4년 동안 다닐까? 이 고민을 해요. 이게 청취자분들은 왜 그런 고민을 해?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대학끼리의 연쇄 이동이 있거든요. 가장 슬픈 게 뭐냐면은 처음에 애를 뽑았는데 얘를 좀 가르칠 만한데 얘가 안 다녀. 반수하고 재수하고. 네. 이게 사실은 서울대 공대 자연계가 의대에 대한 느낌이 있는 학생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이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가장 대한민국에서 엄격하게 전공적 합성을 따지는 게 서울대 공대와 자연계인 이유가 그들은 결국은 반수해서 의대 가는 것에 대한 격렬한 경멸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르쳐서 이제 공부를 막 해야 되는데 얘가 하나 빠져나가게 되면 전열이 무너지는 거고 팀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해왔던 것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하나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애 하나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문대학도 고민을 하죠. 굉장히 하죠. 네, 인문대 교수도 고민하죠. 두 번째 또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로망이 뭐냐면 MBA 혹은 로스쿨이거든요. 고시 칠 거지 이런 거죠. 네, 로스쿨이거든요. 특히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이과에 의전이 있다면 문과에는 법전이 있죠. 법전이 있는 거니까. 그럼 무조건 이제 애들이 다 거길 지망하려고 그러고 학점을 또 따려고 그러고 이런 어떠한 과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언제나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돼요. 이거를 자소서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몰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본인이 찾고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인문대학 입시 준비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바쌤이 말씀하신 전공 적합성하고 민우쌤이 말씀하신 전공 적합성이 약간 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전제 전공 적합성은 어떤 원론적인 의미에서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또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의미의 전공 적합성이라면은 지금 민우쌤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공 적합성은 현실적으로 인문학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인문대가 갖고 있는 고민 때문에 나오는 전공 적합성. 예, 그래서 인문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원론 학문적인 의미의 전공 적합성 그리고 현실적인 의미의 전공 적합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키워드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변증법적으로 종합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덕후입니다. 덕후요? 네. 즉 그곳에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요 안 시켜도 넓게 파고요. 안 시켜 넓게 파면서 깊어져요 동시에. 그래서 인문대생들 중에 그렇게 덕후가 많습니다. 심지어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덕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맞아요. 그 덕후란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덕후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울대 전공적합성에 맞는 거고 흐름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덕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했던 거는 흥미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명확히 인문학 학종 준비해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아이의 학생부에 흥미로움이 있어야 돼요. 흥미롭다라고 하는 것은 흥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아니, 지식에 대한 갈망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 근데 애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책을 찾아 읽든 동아리 활동을 하든 탐구 리포트를 제출을 하든 뭔가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해당 교과 과목을 열심히 듣고 해당 교과 과목의 발표 수업을 열심히 하든 뭔가 있어야 돼요. 흥미가 나타나고 흥미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인문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의 어떠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요소다라는 거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전공 적합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인문대, 사회대, 상경계 순으로 얘기한다면은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입시의 흐름을 놓고 보는 거는 인문대가 제일 1위예요. 그건 물론이죠.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상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이렇게 느슨하게 종합 얘기했는데 결국은 인문대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인문대야말로 명확하게 전공 적합성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또 그런 애 찾기가 어려워. 맞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애들은 다 타과로 이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서울대학이라든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대학원이라든가 그 이상에 대한 어떤 공부에 가죠. 대한 생각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애들을 이뻐하고 뽑으려고 애를 쓰겠죠.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도 좀 알고 두드러지게 결정하는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문과를 가는데 처음서부터 문법 공부하러 가겠다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대단하네요. 대단해. 예. 근데 걔가 내용을 보니까 괜찮아. 예, 괜찮게 썼어요. 아주 괜찮게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할만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준비들을 학생들이 좀 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요즘 말로 그걸 찐이라 그러죠. 찐. 그런가요? 찐내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약간 들은 씁쓸한 루머인데 이런 얘기를 좀 약간 비틀어서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피터쌤, 소년들이 잘못하면 어디 가죠? 소년아. 그렇죠. 대학생이 잘못하면 어디를 갈까요? 대학원 가죠. 네, 대학원을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자기들 처지에 자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웃긴 게 그런 사람들이 다 사실 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가놓고 괜히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인문대를 간다는 게 또 흔히들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죠. 취업이나 기타 진로와 관련해서. 하지만 저는 거기에 옛날처럼 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세바스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 제가 또 말씀드렸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용기를 가지세요. 어쨌든 컨텐츠를 확보하면 그 컨텐츠를 가지고 얼마든지 직업적인 형태는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건 연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를 간다. 의대보다 연예인이 더 많이 벌지 않나요? 혹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뭔가 직업에 대한 어떠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아이가 인문학에 관련된 형태의 어떤 관심이 있다면 그걸 좀 이렇게 계속 몰아갈 수 있도록 좀 준비시켜주고 그런 어떤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내용도 좀 찾아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특정 어떤 그룹이나 이런 거 언급해도 되나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예. 뭐 BTS입니다. 그 S대 미학과 최고 아웃풋이라고도 할 수 있죠. 미학과 출신입니다. 네. 방시혁.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방시혁이란 분이 BTS를 만들었지만 네. 그러나 BTS는 또 BTS의 멤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납니다. BTS는 BTS 구성원 멤버가 있는 거죠. 예, 아티스트적인 형태의 기획자인 거고, 그분은 기획을 한 거고, 마케팅적 능력이 있는 거고, 또 우리 BTS의 멤버들은 또 BTS의 멤버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예. 한국이 나온 정말 위대한 음악가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한 변화의 영향력은 그 어떠한 한국인보다도 압도적이다는 생각을 해요. 컨텐츠의 깊이가 있어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컨텐츠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냥 영향력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미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막 BTS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람들 이런 말 합니다. 네가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좀 그냥 즐겨.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북돋아 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직업적인 형태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구체적인 강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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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